그 다음에 청전 이상범의 도원행이라는 작품인데 1922년 작품이에요. 뉴스 보니까 뭐 이 작품이 제일 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기증품 중에서 100년 만에 뭐 공개한다는 등, 뭐 처음 공개한다는 등,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97년도에 이상범 회고전 할 때, 그때 포함 갤러리 제일 입구에 제일 앞에 걸었던 작품이 이 작품인데, 무슨 뭐 처음 공개돼요. 자기들이 안 본 거지. 그때 이건희 회장이 그 전시에 왔어요. 이제 생각이 나네. 그 이건희 회장이 항상 오는 건 아닌데, 뭐 본인이 좀 관심 있는 뭐 전시가 있으면 가끔 오세요. 바쁘시니까 뭐 많이 못 오시지만. 제가 그때 그 큐레이터였기 때문에 제가 그 전시 안내를 제가 해야 됐거든요. 오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아침부터 그 비서들이 저를 감시를 하더라고요. 혹시 뭐 어디 갈까봐 해가지고. 제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까지 쫓아와가지고 무전기로 막 연락하고, 그때 이제 그 홍라이 그 관장, 그 당시 관장님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 제가 이제 안내를 쭉 하는데, 이 작품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심전, 그 안중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린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심전 별 말씀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때 이 작품이 전시가 됐었고, 그 뒤로 이 작품을 안 내놓은 것은 이 작품이 중요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상범의 전형적인 작품이 아니고 자기 스승이었던 그 안중식의 화풍이거든요. 그 당시 그 안중식은 서화미술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학교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황직에서 운영한 거거든요. 이황과 관련된 그런 그 기구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교수들이 소림 조석진과 심전 안중식, 이런 분들이 교수로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이상범이 누구냐면은 그 안중식의 수제자였어요. 안중식이 제일 아꼈던 작가고, 그 당시에 그 두 거목이 우리 그 미술계의 가장 어른이었고, 두 작가가 중심으로 화단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문이 엄청 들었어요. 작품 주문이. 근데 그 주문을 다 그려줄 수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그렸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린 화풍이 선생 화풍과 똑같은 거예요. 1920년대 초기 작품들은 선생 작품과 제자 작품이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똑같아요. 이거는 공식에 의해서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 청록산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고, 이 준법이나 그림 그리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소나무를 그리는 법, 뭐 산을 그리는 법,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키치죠. 뭐가 키치예요. 이 작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일반인들이 보면 이 작품이 대표작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자료로서의 어떤 가치, 이 작가가 안중식의 그 제자로서 처음에 스승의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의 가치지, 그 이상의 여기서 그림은 아주 잘 그렸죠. 20대에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 쉽지 않죠. 테크닉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조형성은 뛰어나지만 여기에 정체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정체성이. 청전의 어떤 정체성, 개성이나 또는 한국성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 들어있는가? 전혀 안 들어있죠, 여기에는. 또 시대성이 들어있는가? 이걸 딱 보면은 이게 몇 세기 작품 같아요. 이게 어떻게 20세기 작품이라고 이걸 생각하겠어요? 이건 조형성밖에 없는 거라고요, 조형성. 만약에 이상범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계속 그렸다면은 그건 그냥 삼류 작가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은 그냥 그렇게 회고전 때나 내놓는 거지, 뭐 다른 작가들과 같이 기획전에 이런 작품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대표작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전 때는 그 작가의 전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때 뭐 출품을 한 거고 그 뒤로는 뭐 해고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출품을 안 한 것이지 무슨 뭐 100년 만에 발견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예? 그래서 언론을 믿지 마라 거고. 자, 오른쪽 그림이 안중식의 도원 행주도예요. 물론 뭐 가로 세로의 그 판형은 다르지만 기법은 똑같아요. 산을 그리는 그 준법이라든지 또 뭐 복사꽃을 피워나오는 방식, 배를 탄 어부가 동굴을 향해서 무릉도원 찾아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 공식을 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 써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저거는. 그러면은 쉽게 기술적으로 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공식을 활용하면은. 그러다 그거는 자기 작품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라고요. 자, 이런 것이 이상범의 전형적인 작품인 거죠. 이 작품이 중요한 건데 이 작품은 아무 또 얘기를 안 하고 앞에 있는 이 작품만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대표작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같이 전시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상범의 화풍이고 여기에는 기존 산수화와는 다른 정체성과 시대성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그동안 그려왔던 중국 산수화들은 다 높은 기암 절벽이 있는 그런 절경들을 그려왔잖아요. 우리는 그걸 관념산수라고 말하지만 뭐 중국 사람들은 그게 관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산수가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노년기 지형이다 보니까 이 펑퍼짐한 산인가 언덕인가 하는 낮은 구릉형 산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웅장해요. 웅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건데 이상범이 1920년대 중반부터 스승이 19년, 20년에 두 대가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화가 막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걸 모색하면서 1923년도에 동연사라는 단체를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이상범, 변관식, 그 다음에 묵로 이용우, 심산 노수연, 요 네 사람이 그 동연사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시대성이 들어간 새로운 작품을 그리자. 맨날 중국식의 그런 모방하지 말고, 응? 새로운 걸 그리자라는 다짐을 하고, 그 단체를 만들어요. 물론 그 단체는 한 번도 전시도 못하고 그 해 해산이 됐지만, 아무튼 그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새로운 그 시도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자연으로부터 자연을 재해석해가지고 이 중국 산수화로부터 빠져나오자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다 그 사람들이 그 서화미술의 그 학생들이었고, 물론 변관식은 뭐 청강생으로, 할아버지가 조석진이에요. 그러니까 청강생으로 와갔다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똑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1930년대 이후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 자연을 모티브로 한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양화의 영향, 서양화가 막 들어왔기 때문에 뭐 원근법이라든지 기존의 그 동양화의 원근법이라는 거는 삼원법이에요. 근경, 중경, 원경 이런 법칙에 의해서 원근을 표현했는데 이 그림 보면은 실제로 어떤 서양화처럼 실제적인 원근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또 명암법도 뭐 적당히 써가면서 아무튼 어떤 서양화의 그 영향을 이제 시대성으로 이제 반영하면서 기존의 중국식 그림으로부터 관념산수로부터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0년대에 이제 자기 화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그 이전에 중국 산수화 어디에도 없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뭐 중국 산수화에 이런 그림 봤어요? 이렇게 펑퍼짐한 야산에, 이렇게 재미없는 구도에, 저 뭐 폭포가 아니라 낮은 개울물에, 뭐 돌이 없으니까 구도가 재미없잖아요. 거기에 그 잡풀들만, 흙이 많으니까 잡풀들이 많은 거죠. 이러한 구도나 이런 방식은 기존의 산수화의 전통에서 보면은 깊이 하던 방식이고
별로 그림이 안 될 것 같은 재미없는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재미없는 구도 봤냐고요. 구도가 좀 그럴듯해야 못 그려도 좀 잘 그린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리냐는 거죠. 왜? 여기에는 이상범의 한국성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자연과 한국의 자연은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특성이 한국의 자연은 노년기 지형이기 때문에 산이 높지 않고 집과 이어져 가지고 마치 그 뒷동산 같은 그런 산이란 얘기예요. 야산. 언덕이 바로 산으로 이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과 같이 그리잖아요. 집과 같이 있는 산. 저기서 우리는 굉장히 그 풍수적으로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락에 다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풍수가 우리는 발달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낮은 계열물, 발목이 담길 정도의 낮은 계열물, 그리고 흙이 많다 보니까 풀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풀이 중심이니까 이 풀을 그리는 어떤 방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존의 중국 산수화에서는 풀은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범의 그림은 거기다가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나 나무 잎사귀, 그리고 그런 거를 자기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고리 모양으로 짧게 끊어치는 저 준법을 새로 쓰게 되는데 기존의 중국 대가들이 사용했던 준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청전의 호를 따서 청전준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자기의 개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개성은 한국 산수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나오는 개성이죠. 그냥 막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새로움이 어떠한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해석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새로운 양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아까 청록산수화에 비하면은 기술적으로 그런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림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정체성에 대한 해석과 뭐 나름 서양화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소를 몰고 가고 있는 농부를 집어넣어서 자기를 이제 감정이입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묵묵히 자연과 더불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자화상처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중국 산수화에서 인물이라는 것은 과거 고사에 나오는 인물이나 어떤 선비들의 이야기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당대 우리나라 농부, 농민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당대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 시골의 어떤 그 정치를 해석해서 반영하고 있다. 적어도 여기에는 뭐 그 해석이 제대로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한국 산수, 중국 산수와 다른 한국 산수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나름의 어떤 대기감. 그거는 자기가 실제로 느낀, 한국에 살면서 느낀 그런 풍경이고 그런 대기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산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를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스케치들을 머릿속에 넣고 집에 와서 이거를 다시 재구성하는, 현장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산수의 전형을 그리는 것이지 실제 장소를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경산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거는 진경산수라고 불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풍경 가보면 이런 데 없어요. 비슷한 데는 있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많은 현장 스케치를 통해서 한국 산수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걸 그림을 그릴 때 그 특징들을 자기가 재구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가 감동받은 한국 산수에 대한 그 뭉클한 감동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이 전형적인 청전 이상범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은 뭐 비교적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런 화풍이 변화 없이 말년까지 이어지지만 확실하게
어떤 정체성의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저는 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산수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 청전 그림을 모사하면서 이 동양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유작도 많고요.